한국의 두 대표 선도 기업들이 있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영업이익률의 절대적인 수준도 영업이익이- 한국이 최고 낮습니다. 예. 건설 경기가 정말 너무 좋지 않아서 그에 대한 영향이 좀 컸다는 생각도 들고. 예, 유 박사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야, 요새같이 이렇게 참 불황기에 우리 역할이 좀 그동안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철강사들의 좀 성과나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 철강 전문지로서의 역할 그거와 관련된 것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잘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와, 뭐 이게 뭐 미국의 트럼프도 그냥 철강부터 수입 규제를 하지 않나. 그렇죠. 전 세계적인 철강 수요의 감소, 하락. 국내적으로 보면 지금 뭐 국내 경제가 원체 위기니까요, 그죠? 그렇죠. 국내 경제도 위기고 그래서 철강 산업은 뭐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철강을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것도 매우 어렵고 가격도 떨어지고 경영 성과도 뭐 최악으로 지금 달리고 있고 이런 상황이죠. 그 와중에서 트럼프가 뭐 철강에 대해서 관세까지 매기고 있으니 해외 시장도 이제 완전히 이제 어려워지는 뭐 그런 상황이죠. 이런 불황 자체를 그냥 크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유 박사님께서는 또 세계적인 주요 철강사 6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셔서 그 안에 이제 포스코, 현대까지 넣었어, 그죠? 예.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를 제시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뭐 1월달, 2월달 돼가지고 주요 철강사들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을 가지고 뭐 제목은 2024년 글로벌 주요 철강사 장사 누가 가장 잘했나 이런 제목으로 일단 붙여봤는데요. 일단 주요 철강사들의 어떤 그 IR 자료, 그죠? 그 성과 자료를 가지고 한번 주요 철강사들 비교를 해봤습니다. 아, 그 중에 특히 보니까 뭐 우리나라 기업으로서는 이제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들어가 있는데 예, 그렇죠. 두 기업의 경영 성과가 전 세계 주요 철강사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낮은 수준이고요. 상당히 참 전체적으로 이렇게 안타까워 보이더라고요, 저는. 예,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까지 나온 그런 자료를 가지고 살펴보면 한국 업체들 특히 포스코, 현대제철이 상대적으로 다른 주요 글로벌 철강사들에 비해서 좀 실적이 안 좋다, 더 안 좋다라는 그런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또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옆에 일본, 예. 일본 제철은 또 보면 상당히 상대적으로 좋은 경영 성과를 보인 것 같았어. 그나마 그래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뭔가 좀 이 자료를 보고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한번 전체 각 기업들의 실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왜 이렇게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졌는지 그 배경을 한번 최근에 세계 철강 수요를 이렇게 쭉 보시면 곤색 그래프가 세계 철강 수요량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오렌지색 이게 이제 세계 최대 철강 그 수요국인 중국 수요량입니다. 보면 세계 철강 수요는 사실 2021년도에 단기적으로 가장 뭐 18억 4천만 톤 가까이 세계 철강 수요가 정점을 찍은 후에 그 이후에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하락하고 있습니다. 2021년 철강 자료는 내가 볼 때는 약간 좀 특별한 상황 같아요. 그렇죠. 이제 2020년에 이제 그 코로나19가 있어서 그때 전 세계적으로 철강 수요가 많이 감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 반등으로 아마 2021년에 많이 이제 증가한. 저 시점에 또 통화량도 확 팽창이 되고 그렇죠. 전체적으로 수요가 느는 반면에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좀 원활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아마 전 세계의 그 철강사들이 갑자기 그냥 떼돈을 버는 사실 그때가 아주 특수한 상황이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지금 내리막길로 달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중요한 것은 사실 중국이 세계 그 철강 수요 증가에 가장 중요한 기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중국 철강 수요가 최근에 쭉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거의 한 10억 톤 정도 철강 수요를 했었는데 지금은 작년에는 아마 8억 7천만 톤 정도로 상당히 많이 이제 감소한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의 저런 변화는 우리는 뭐 굉장히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그렇죠. 이게 옆에는 이제 중국의 수요가 이렇게 떨어지면 아무래도 예. 그 중국의 수출량이 많이 늘어나서 세계 전체 가격을 하락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최근에 작년에 많이 그런 현상이 나타났죠. 그리고 가장 가깝게 인접한 우리나라는 거기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그렇죠. 받을 거라고 뭐 쉽게 예측할 수 있으니까 네. 그죠? 그래서 작년에 세계 및 중국의 철강 수요는 이제 감소세를 계속 해왔다라는 지금 것이고 계속 감소세입니다. 예. 예. 그다음에 각 국가별 지역별로 이렇게 쭉 보면 이게 이제 유럽에 또 2021년 저 주황색이 2021년인데 예. 유럽 EU 쪽에도 2021년을 정점으로 해서 철강 수요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2021년을 정점으로 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예. 즉 전 모든 국가들 혹은 큰 선진국 특히 선진국 중심으로 해서 철강 수요는 계속 몇 년 동안 3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하락해 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글로벌하게 사실 철강 그 산업의 환경은 점진적으로 코로나19 이후에 하락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철강이 전 세계 경기 자체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 이제 예. 기초 소재 산업으로서의 철강이 보여주는 하나의 면목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업체별로도 이제 판매 가격 추이가 이런 수요의 감소와 매우 연관이 매우 높습니다. 보시면 대부분 뭐 일본 제철 뉴코와 미국의 US 스틸, 뭐 유럽의 아르셀로미탈, 포스코, 현대제철을 보시면 2021년 뉴코와 같은 경우는 64.5%씩 올랐고 일본에서도 전년 대비해서 2021년에 36.7% 올랐습니다. 대체로 보면 그 이후에는 계속 가격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2023년부터 가격은 이제 하락세로 완전히 접어든 거죠. 그리고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최근에 2년 연속 이렇게 모든 업체들의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국면에 있었다. 그죠? 그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수익성이나 혹은 매출이나 수익성이 상당히 이제 좋지 않은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우리가 미리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죠. 이 2021년이라는 상황을 우리는 좀 더 잘 이렇게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저기를 잘못 보면 철강 산업에 대해서 환상에 빠질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 때는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아주 일시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었고요. 그 일종의 어떤 2021년에 거품이 그 이후에 빠졌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걸 사실 2021년은 상당히 거품이 많이 끼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모든 그 제조업 공장들이 락다운 돼 가지고 생산을 못 하고 또 항만이나 뭐 항만도 사람 이동이나 이런 걸 못 하니까 물류 이동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그때 2020년에는 상당히 이제 수요가 없으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2021년이 되니까 이제 수요가 어느 정도 락다운이 조금씩 풀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항만이나 이런 데에서의 어떤 그 사람 이동은 제한되고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발생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 모든 스플라이 체인 상의 모든 여건들이 다 무너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걸 보면 사실 철강이 공급 측면에서 어떤 바틀렉이 생겼을 때 가격이 얼마나 급등하는지 그렇죠. 매우 이제 공급이 비탄력적인 산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실히 볼 수 있는 거고 저런 현상 때문에 정말 2021년은 굉장히 급등했는데 그 이후의 환경이 보면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계적인 환경이 안 좋았거든요. 그렇죠. 전쟁도 있었고 특히 이제 소위 저 이후에는 세계적인 그 무역 장벽이 계속 높아지면서 무역 장벽도 높아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철강 가격만 이렇게 올란 것이 아니고 맞습니다. 전 세계적인 모든 제품의 물가 가격이 상승. 다 올랐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미국 같은 경우도 물가 상승률이 9%씩 맞습니다.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금리를 맞습니다. 인상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투자가 줄어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마 그때부터 서서히 이제 철강 수요도 줄어들고 가격도 이제 하락하는. 그러니까 2021년에 철강 경기 상승이라는 것이 이제 거의 거품이었다. 그런 게 이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그렇죠. 또 하나는 그 이후에 상대적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서 철강은
굉장히 하락하는 속도가 매우 급격하게 빠릅니다. 빠르다. 예, 지금 이게 예. 이제 가장 세계적인 철강 경기의 가장 큰 특성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철강제라는 게 필수 소재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가격이 매우 비탄력적이잖아요. 예. 그리고 또 공급량이 조금만 많아도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맞습니다. 예. 공급량이 조금만 줄어도 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가격 하락폭이 이렇게 10% 이상 되는 것도 최근에 아까 보셨지만 세계적인 철강 수요가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사실 공급 과잉이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 하락폭이 상당히 커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철강 시장에 참여하는 많은 주체들이 이런 철강 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이제 이게 뭐 2021년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적인 새로운 호황이 오나 보다 철강 경기가 좋아지나 보다 이런 현상이 아니거든요. 제가 그렇죠. 보면. 또 하나는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그 무역 장벽이 높아지면 전체적으로 경기가 다운됩니다. 특히 철강제 같이 예, 이제 예. 그렇죠. 물류 비용이 국가 간 교역이 어려운 이런 제품의 경우는 더더욱 이제 그래서 최근에 이 경기 하향 국면은 정말 그 깊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힘든 상황에 와 그렇죠. 있습니다. 이게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 아직 조금 가늠하기 힘든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이제 상황을 보고 각 기업들의 이제 그 실적을 한번 이렇게 예.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 하여튼 뭐 이번에 그 유 박사님 보니까 각 국가별로 이렇게 대표적인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예, 예. 미국 같은 데는 이제 USS, 육화 두 기업을 예, 예, 선정해서 했고 유럽에는 유럽을 기반으로 하는 아르셀러미탈 예, 예. 대표적인 기업이죠. 각 기업마다 특성은 좀 다른데요. 그리고 인접 국가인 일본의 일본제철, 예. 한국에서는 포스코 현대제철까지 예, 이렇게 예, 여섯 개 예. 기업에 여섯 개 대한 기업이 있습니다. 비교 분석을 하셨는데 예. 우선 뭐 주요 분석 결과를 조금 말씀해 예, 주시죠. 먼저 이제 각 사별로 이제 출하량 추이를 보면 대체로 2021년 그래서 주황색 2021년이 이제 아르셀로미탈을 빼고는 전부 이렇게 가장 최근에 있어서 가장 조금 높습니다. 예. 상당히 좋은 실적. 그 이후로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떨어지니까 그 안에 있는 그렇죠. 기업들도 뭐 어떻게 판매량이 이제 예. 줄어든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미국 기업들 특히 뉴코아 같은 것도 많이 떨어지고 그죠? 맞습니다. US 스틸도 좀 많이 떨어졌는데 일본 제철이나 포스코는 상대적으로 출하량이 크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보면 현대제철이 상당히 많이 조금 떨어져 있는데 요 현대제철이 작년에 이렇게 많이 출하량이 떨어진 것은 작년에 강감 사업을 완전히 회사에서 분리했어요. 회사에 있다가 회사를 분리하다 보니까 아마 출하량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 뭐 판매도 좀 줄었지만 다른 그 봉인강 제품의 판매도 줄었지만 그 강간 사업을 이제 별도 법인으로 만들면서 그 사업이 이제 완전 제외돼 가지고 조금 이렇게 출하량이 그러니까 요 자료는 이제 여섯 개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물량 기준에 출하량을 출하량. 비교한 겁니다. 예, 상대적으로.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매출 기준으로 그렇죠. 또 비교 분석하고 그 다음에는 영업 이익률 기준으로도 예, 예. 비교 분석하는 이런 이제 결과를 준비하고 있죠.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그 물량 기준에는 그래도 좀 보면 연도별로 좀 안정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예. 물량은 사실 예. 조금 그래도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에요. 예, 그죠? 그렇습니다. 예. 물량은 이제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한 번에 더 많이 생산하고 가격을 내린다고 해서 더 맞습니다. 확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예. 그다음에 이제 매출로 넘어가면 이제 그래프가 그렇죠. 확 다이나믹해집니다. 이 매출은 예. 바로 이제 가격 출하량 곱하기 예. 혹은 판매량 곱하기 가격 예, 가격의 변화를 이제 이렇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가격이 사실은 2021년, 2022년에는 플러스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2021년과 2022년에는 이렇게 매출이 대출 다 올라가요. 맞습니다. 그죠? 예, 이 다 올라갑니다. 그죠? 그 이후에는 대체로 가격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매출이 거의 출하량은 비슷한데 매출은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전부 다 아르셀로미탈도 그렇고 포스코도 그렇고 현대제철도 그렇고 그죠? 2022년 이후에 이제 매출이 전부 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는데 단 일본 제철만이 계속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뭐 최근에 들어서는 상당히 전가율은 낮지만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매출의 증가 폭이 2020년에는 4조 한 9천 엔 정도 4조 9천 엔쯤 됐었는데 지금은 8조 8천 엔쯤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거의 한 70, 80% 정도 매출이 증가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데는 다 주는데 그렇죠. 오히려 일본 제철만은 오히려
매출 면에서 늘어났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최근에 그것도 뭐 이제 적지 않게 가파르게. 예, 그죠? 예. 이거는 예. 아마 일본 제철에 최근에 그 인도에 진출한 아르셀로미탈하고 예. 일본 제철이 합작한 그런 예. 회사, 그죠? 그런 회사의 실적이 반영되고 있고 사실은 가격이 일본 엔화로서의 가격은 떨어졌지만 예. 일본 제철 같은 경우에는 수출량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죠? 그러니까 환율이 상당히 많이 높아가서 엔화 가치가 떨어져서 실질적으로 수출해서 벌어진 매출이 엔화 환산한 매출이 상당히 많이 높아간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매출액은 보면 이 미국 지역의 매출이 조금 많이 이렇게 좀 많이 떨어지고 또 아르셀로미탈도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아마 미국 시장에 이런 데가 그 가격 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일본이나 아시아, 특히 포스코, 현대가 있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비교한다면 상대적으로 그렇죠. 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예. 보더라도. 그 아르셀로미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빨리 팍팍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이유는 이거는 사업 구조 조정이 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뉴코아나 US스틸은 미국 내의 어떤 가격 가장 세계에서 가장 높았던 가격이 빠른 속도로 이렇게 20몇 %씩 하락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매출도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말 그 저 일본 제철의 매출이 저래 늘은 게 어디 있느냐 이거에 대한 평가와 상대적으로 여 보면 이제 거의 유사한 환경에 있는 포스코. 는 오히려 이제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수출 비중도 꽤 높고 우리도 원화 가치도 좀 많이 평가절하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도 좀 더 그래프를 보면서 요건 조금 더 우리가 이 환율 효과와 그다음에 환율 효과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매출이 빠른 속도로 이렇게 성장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때 2020년, 2021년 이때 아르셀로미탈하고 일본 제철이 합작으로 50대 50 합작으로 이제 인도에 진출한 그 사업이 그 사업 전체의 50%가 매출로 이렇게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해외 매출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 6개 기업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각 기업들이 이 경기 하향 국면에서 어떤 대응 전략을 수립했느냐, 프로덕트 믹스를 어떻게 가져가고 여러 가지 판매 전략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지금 어떤 기업은 굉장히 가파른 하향 국면을 직면하는 반면에 어떤 기업은 이제 좀 안정적이고 또 어떤 기업은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더 매출이 늘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각 철강사들의 주요 철강사들의 어떤 최근의 경기 대응 능력, 생존 전략 이런 차이를 반영하는 게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그런 영향도 많이 있고 기업들의 어떤 장기적인 전략 뭐 이런 것들도 거기서 보면 특히 이제 일본 제철의 저 성과는 우리가 좀 더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에 이제 매출액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을 보시면 영업이익도 뭐 매출과 거의 비슷한데요. 최근에 이제 2021년 2년 이때까지 영업이익은 대부분 모든 국가들이 뭐 사상 최고를 찍고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높지 않기 어렵겠죠. 그렇죠. 포스코도 그렇고 현대제철도 그렇고 그 이후에 2024년에는 모든 업체들의 그 영업이익이 아르셀로미탈만 빼고 모든 업체들의 영업이익이 빠른 속도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아르셀로미탈은 사실은 이제 증가한 것이 2023년에 요 아르셀로미탈은 카자흐스탄에 있는 설비를 매각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이제 그 손실을 여기에 이제 반영했기 때문에 사실 조금 이렇게 다른 기업들보다 조금 이렇게 낮았었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고 대체로 영업이익은 뭐 줄어들고 있다. 특히 보면 그 뉴코아하고 US 미국 업체들의 그 영업이익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면 이제 경기 변동에 굉장히 미국 철강사들이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있다가 그게 빠른 속도로 떨어지니까 맞습니다. 이게 매출이 영업이익이나 매출도 그런 빠른 속도로 이렇게 상대적으로 보면 이제 시장의 기능, 예를 들어 수입자도 많고 하니까 미국 내에서는 이 가격의 변동폭이 다른 나라보다는 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보면 현대제철이 사실 영업이익이 매우 좀 가장 크게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안타깝네요. 오른쪽에 이제 한국의 두 대표 선도 기업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영업이익률의 절대적인 수준도
한국이 최고 낮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다음에 영업이익률을 보면 이제 조금 그게 더 확연하게 그렇습니다. 드러날 수 있죠. 영업이익 규모는 이제 환율 문제도 맞습니다. 있고 이래서 그렇겠죠.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맞습니다. 보면 이 그래프 가지고 이제 의미 있는 그래프네요. 그렇죠. 대체로 대부분 기업들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영업이익률이. 2021년 이후에는 계속 이렇게 영업이익률 자체가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 4년에는 적자를 본 기업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뉴코아나 UST는 아직까지 그래도 영업이익률이 8.5%, 7.4%를 이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워낙 보호주의 미국이 저한 그 보호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높아요. 또 막 그런 측면도 볼 수 있지만은요. 저는 다른 측면에서는 저 나라들은 구조조정의 속도가 빨랐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줄을 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남아있는 기업들은 경영 성과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코아는 구조조정을 아직까지 하고 있지는 않고요. UST는 조금 이제 미니밀 사업도 다시 하고 이래서 사실 조금 새로운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영업이익률 자체는 매우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지만 작년에는 그래도 조금 높은 수준에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적인 수준에서 다 국내 선도 기업보다 높습니다. 일단. 예, 그래서 또 여기에서 아까 영업이익이나 매출액 이런 것도 봤지만 일본제철 같은 경우에는 그 6개사 중에서 뉴코와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제 일본제철의 영업 전략이나 수익 그 어떤 그런 구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매우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매우 단순하다 뭐 이런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심층적으로 좀 연구를 해보고 분석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주요 철강사 6개를 비교하다 보니까요. 상대적으로 국내 기업에 대한 시각이 또 좀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보면 이 포스코, 현대제철의 영업이익률이 6개사 중에서 포스코 5위, 현대제철 6위입니다. 그 제일 영업이익률이 제일 이것도 이제 시리즈도 짧은 것도 아니고 한 5년 가까이 지금 데이터인데요, 그죠? 그렇죠. 특히 현대제철은 그 최근에 올수록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또 눈에 보이고 있어서 국내 철강사들의 경쟁력을 반증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안타깝네요. 조금은 이제 국내 이제 가격 변화율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국내 경기도 안 좋을 뿐더러 다른 나라도 다 사실 다 뭐 경기 자체는 다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작년에 건설 경기가 정말 너무 좋지 않아서 그에 대한 영향이 좀 컸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현대제철의 영업이익이 사실 평강이나 철거는 건설업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건설업이 상대적으로 크게 위축되다 보니까 공영강 분야의 매출도 상당히 이제 현대제철이 떨어지고 가격도 그러다 보니까 많이 하락해서 현대제철의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크게 하락했고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국내의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그 철강제가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중국산이 한국에는 매우 많이 그죠? 가장 가까운 나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산 제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는 그런 국가에서 중국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는 그렇죠. 그 중국의 가격이 어떠냐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떨어진 것은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입니다. 이 세계적인 어떤 산업 구조의 그 국제 분업 체계나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직은 우리는 적어도 뭐 다 우리보다 더 선진국인 미국이나 이런 철강사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측면도 있는데 현실을 놓고 보니까 그와 너무나 달라서 그래서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뭐 WSD에서 거의 15년 동안 세계 경쟁력이 1위 기업으로 뭐 선정되기도 했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영업이익률이 다른 기업들보다 이렇게 낮다라는 것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고 특히 미국 뉴코아나 USS는 뭐 미국 정부에서 워낙 그 수입 장벽을 많이 펴고 있기 때문에 내수 가격이 상대적으로 뭐 좀 높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영업이익률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일본 제철이 영업이익률이
사실 일본 철강 시장은 보호 장벽이 전혀 없거든요. 예. 일본은 또 해외로 수출도 많이 해요. 예. 그 포스코하고 매우 유사한 맞습니다. 그 판매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일본 제철의 영업이익률이 포스코의 2배 이상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조금 더 깊이 있게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매우 중요하신 말씀 같습니다. 네.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빠지는데요. 네. 영업을 하고 있는 일본 국내를 보면 이 사실은 우리하고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이 국내에서 일본 내에서의 전후방 산업과의 연관관계. 네. 이게 저는 굉장히 높은 나라가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일본은 사실은 이제 지난 수십 년 동안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시장에서 퇴출되고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 개별 기업들의 그 기술력 그것이 상대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다운스트림 이런 쪽에서 굉장히 신제품이나 신기술 부분이 아마도 접목된 부분이 좀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특히 뭐 강관이나 이런 쪽도요. 그렇죠. 굉장히 이제 일본 제철의 경우는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은 상공정에 비리한 회사만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네. 예. 사실 포스코나 현대제철 국내 기업들도 최근에 있던 일본 제철의 변화에 대해서 예. 정말 매출액이 급격하게 예. 오르고 영업이익률도 예전에는 낮았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죠. 와서는 예. 포스코보다 더 높은 영업이익률, 세계 최고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뭔가 일본 제철 내부의 구조적인 변화, 예. 사업 전략의 변화 예. 이런 것이 있지 않았던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포스코든 현대제철이든 한번 일본 제철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 그거에 대한 우리의 어떤 대응 방안이나 예. 우리도 조금 더 이렇게 영업이익률, 매출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새로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일본 제철이 보면 생각보다 참 지구력이 있습니다. 그거는 일본 산업이 전반적인 제조업의 경쟁력을 저는 같이 반영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사실은 지금 이렇게 놓고 본다면 그런 기반으로 일본 제철이 저 정도의 성과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측면도 보이고요. 그러니까 우선 또 현실적으로 보면 국내 이제 우리 두 선도 기업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들도 스스로도 정말 이게 저는 최근에 와서 이제 특히 우리나라 국내 철강사들의 이런 위기를 대부분 이제 많은 분들이 중국의 저가 철강제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료를 놓고 보면 꼭 그것만도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에게도 참 많은 문제가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일본은 또 그런 영향을 적게 받고 있고 또 그래서 막 그런 외부의 탓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과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그렇죠. 그건 가장 우선이죠. 네, 어떤 면에서 미흡했느냐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되돌아볼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뭐 국내 철강 시장이 중국산의 영향을 일본보다 더 많이 받기는 하지만 예. 그것만이 이렇게 국내 철강 업체들의 실적을 악화시키는 요인인가? 예.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우리가 조금 되새겨봐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이고 이 뭐 국내외적으로 참 어렵고 또 철강 업체들이 그 미래를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 유 박사님께서 아주 세계적인 주요 철강사의 경영 성과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또 뵙겠습니다. 예.